국가 경쟁력에 저해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그분들께서 좀 더 경쟁력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영차입니다. 뽀뽕! 알무시작. 오늘의 주제는 우버는 왜 우리나라에서 퇴출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 우리나라 공유경제, 특히 차량 공유경제는 어떻게 되고 있냐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버는 일반인 중에서 차량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택시처럼 이렇게 택시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연결을 해주는, 한마디로 이제 운전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남는 시간이나 혹은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 본인의 차량을 택시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운영하는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경제, 즉 에어비앤비나 우버 같은 형태를 공유 경제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버는 세계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차량 공유 경제 기업이고, 기업 가치는 약 66조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삼성전자가 270조 정도 되는 규모 시가총액인 걸 생각하면 얼마나 큰 기업인지 아마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버는 우리나라에 2013년에 들어왔습니다. 당시에 우버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큰 시장이고, 또 인터넷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공유경제 플랫폼, 그리고 스마트폰 보급률도 높아가지고 우버의 서비스를 굉장히 잘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버 본사 입장에서는 먹음직스러운 시장이었죠. 당시의 법률 또한 굉장히 애매함을 근거로 우버는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당당히 영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법률 조항이 어떻게 애매했냐면요, 일반적으로 이제 차량을 사업용 차량과 비사업용 차량으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 비사업용 차량으로 운수행위나 이익을 영리를 취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운수를 한 사람을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알선을 한 사람 혹은 기업을 처벌하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버는 이 조항을 들어서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우버가 처벌받을 조항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의 허점이죠. 미흡함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법의 미흡함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27만 택시의 반발과 그리고 서울시의 즉각적인 조치 때문에 2015년 우버는 우리나라를 떠나게 됩니다. 당시 우버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제도적인 그 근거를 보면은 2015년에 운수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우버는 이제 공유 경제에 좀 더 친화적인 법률로 대체가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토종 택시업계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전혀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선하는 사람까지 처벌을 할 수 있게 조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때문에 우버는 이제 그 법률에서 명시하는 불법 기업이 돼버렸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항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 우버 관련해서 신고를 하면은 100만 원 포상금을 주는 포상금 제도까지 실현했기 때문에 이에 버틸 재간이 없는 우버는 우리나라를 떠나게 됩니다. 이후 우리나라의 공유경제, 특히 공유 자동차 경제는 그때 2015년 개정법, 일명 우버법으로 불리는 이 법의 예외 조항, 1990년대부터 있었던 예외 조항입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라는 그 조항을 들어서 카풀,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만 운영을 하는 서비스 토종 기업인 플러스 렉시가 우리나라에 등장하게 됩니다. 2016년부터요. 그리고 우버 또한 이제 이런 방식을 보고 우버 쉐어라는 우리나라에만 적합한 방식이죠. 우버 쉐어도 이제 영업 활동하기 시작하는데요. 규모가 커지고 이제 점점 더 돈을 벌 수 있는 구멍이 늘어나다 보니까 플러스와 렉시가 출퇴근 시간을 이제 선택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합니다. 뭐 실상을 보면 맞는 이야기죠. 출퇴근이 시간이 다른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또한 법률에서도 출퇴근 시간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편법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이런 방법이 가능했는데요. 사실상 이제 전 시간으로 확대된 것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택시 업계에서는 큰 반발을 표했습니다. 서로 간에 이제 엄청난 공격전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시대적인 흐름은 막을 수 없었고 소비자들의 수요는 당연히 커졌고 플러스와 렉시의 규모는 당연히 커졌습니다. 이건 여태까지 일어났던 사실들이고,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 차량 공유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들이 요구가 아니라 기존의 법 때문에 막혀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법을 관장하는 국회의원들의 반응을 보면은 우리나라 차량 공유 경제가 어떻게 될지 조금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퇴근 때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카풀 전면 금지법,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카풀 중개업을 금지하는 법안,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카풀 시간을 제한하는 법안, 윤진국 자유한국당 의원, 세 종류의 법안만 발의된 상태입니다. 공유경제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은 없고요. 이제 27만 택시업자 분들의 이런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 중이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공유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어떤지는 이 카풀에 관해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낸 김경진 의원의 발언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카풀에 대해서 이제 극렬히 반대를 하실 때 택시업자분들께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되고 신분이 명확하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는데 기타는 잘 모르겠고요. 적어도 신분이 명확하고 이런 검증된 분들이 있다. 당연히 인정할 만한 요소인데 카카오 카풀에 대해서 약탈 경제다. 그리고 수수료 20%를 떼어가는 복덕방 역할을 하는 것 뿐인데 어떤 가치가 창출되는 게 아니다. 이건 공유경제가 아니다. 라는 굉장히 공유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신 발언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버는 현재 IPO를 거친 뒤 67조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자체 차량 공유 시스템 디디 추징 또한 그 기업 가치가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27만 유권자의 표를 지키겠다고 시대를 역행하는 전혀 4차 산업과 맞지 않는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의원님들을 보면은 한 번쯤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의 이익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요구에 맞지 않는 사업을 계속 하신다고 하면은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국가 경쟁력에 저해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그분들께서 좀 더 경쟁력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게 우리나라 그리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닐까요?